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39번째 시간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효입니다. 네, 정광입니다. 네, 저희 정남매 정트리오가 네. 여러분께 매주 책 한 권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39번째 과연 어떤 책으로 여러분을 또 설득을 시키십니까? 뭐 최근에 일본에 이제 아베가 물러나고 스가 내각이 출범하게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본의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일 관계도 좀 경랑에 휩싸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변화를 맞게 되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큰 그림이 있다. 그 뒤에 미국이라는 큰 그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 있거든요. 음모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음모론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보통 음모론 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세력이 있고 어떤 집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음모론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 양반이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저자는 일본의 아주 정통 외교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뭐 그걸 밟았다고 해서 뭐 이 사람 말이 다 맞다 이런 건 아니고 아주 이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료를 가지고 제시를 하니까 나름 일본에서도 한 20만 부가 팔렸어요, 책이. 이런 책들이 팔리기 쉽지 않은데 그 책 제목은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이렇게 나오죠.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네, 좀 자극적으로 책 제목을 우리가 번역해서 단 것 같습니다. 본래 원제는 전후사의 정체, 전후 역사의 정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정박님께서 미국이 우리나라였나? 아무튼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에 대한 책 좀 다루지 않았어요? 우리 그때 이제 그거 했죠. 영속패전론. 네네네. 그거는 그 당시 이제 저자가 시라이 사토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제 일본 말입니다.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흔히 말하는 국채의 사상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패전했다는 것을 일종의 국민들에게 일종의 정신 승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지배를 정당화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것은 이제 좀 더 외교 현장이라든지 일본 어떤 정치 쪽에 사실은 미국의 입김이 아주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자,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이 책을 오늘 소개를 좀 해주실 거고 이 책을 보면 이게 이제 물론 100% 팩트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모론적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시각들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좀 우리 사회도 그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미제의 업무다, 미국의 업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사실 좀 위험한 생각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을 외부의 세력으로 돌려버리면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정당화시켜요. 우리가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를 하면서도 근데 이 책의 저자 마고사키 우케루 뭐 전 외교관이었죠. 교수도 하고 했는데 이 저자의 어떤 지론은 사실 근데 어떤 20세기나 21세기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이 외교 현장에서 역사를 보건데 실제로 어떤 음모나 모략이나 이런 것들은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거죠. 국가의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그런 것 자체를 없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건 분명히 역사에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CIA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란의 모사데크 정권이라든지 칠레의 아얀데 그 정부를 무너뜨리기도 했고 그런 것들은 명확한 팩트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쿠바의 그 예전에 비그스만 사건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의 업무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제 충분한 역사의 근거를 갖고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보면 지금 일본의 행동들도 어쩌면 다른 시각으로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미국이나 혹은 뭐 여러 나라들이 내놓은 메시지들도 조금 한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일본만의 자꾸 시각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일본 놈들은 왜 저럴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국제 관계라는 것은 사실 다자간 게임일 수 있단 말이죠. 여러 플레이어들이
서로 얽히고 슬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자꾸 한일만 보지 말고 여기서 한일 간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어떤 플레이어로서의 미국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것 의식도 한번 의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미국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지배했나? 동아시아라고 하면 아마 한중일 요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동아시아라고 할 때 그 지금 이제 동아시아 3국 그 뭐 대만도 포함되고 하겠습니다만 대충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배를 했는지 그러면 일본 작가죠? 네. 누굽니까 이 사람? 마고사키 우키루라고 하는데요. 마고사키 우키루. 네, 우케루.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78. 그런데 23세 이제 우리 치면 외모고시 합격하고 외모성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쿄대학 법학부를 중퇴하고 외무성에 입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보면 대충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일본에 지금 그 일왕이 있잖아요. 나루히토의 부인이 마사코 왕후라고 부르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런 코스를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고시를 합격하고 나면 보통 엘리트들은 대학을 중퇴를 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무성에 이제 우리 치면 외무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을 보내준단 말이죠. 외국 이제 연수. 그러니까 거기서 차라리 대학을 졸업하는 게 엘리트들의 특징인 거죠.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그 못다한 학업을 마무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학부 중퇴하는 거 보니까 마사코 이런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아마 이건 뭐 제 그냥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학교 다니는 중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 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졸업하고 합격하는 거 말고 이른바 소년등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나 2학년 때 이때쯤에 들어가면 얘는 엘리트다 진짜. 특출나다. 천재다 이런 느낌으로 학교도 안 갈 수 있고 일부러 더 안 가는 것 같아.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하나의 어떤 뭐 엘리트의 어떤 정자로 받아들여줄 수 있다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주요국 대사는 이란 대사를 거쳤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란이 절대로 값어치가 가볍지 않은 나라예요. 이란이랑 일본이요?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석유라는 게 석유 걸려 있고, 수입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한 관계가 무겁죠. 또 중동의 맹주기도 하니까 이란. 그렇죠. 이란은 페르시아 예전에 결국 제국을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제국은 페르시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국의 전통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걸 하고 그리고 이제 외무성에서 그 정보국장까지 했어요. 국제정보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 세계 외교가의 선로는 어떤 정보 보고를 다 취합하고 분석한 사람이다. 상당히 이제 정보 쪽에 일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일본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했죠. 자민당의 정권을 이제 그 민주당에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하토야마 유키오라고 일본 그 총리 외교 자문도 좀 하고 상당한 어떤 현실 정치에도 좀 자문력을 좀 한 사람이에요. 그 중동 쪽을 일단 많이 갖고 그리고 나서 자문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거는 우리가 영토 문제가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이랑요. 그렇죠. 일본 독도가 걸려 있고 또 일본은 중국하고 그 일본 쪽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조우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는 북방 영토라고 하죠. 그 쿠릴 열도. 그러니까 그런 다 이 일본 주변의 나라들하고 다 영토 문제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한국이라든지 중국 측 이제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나름. 그래요? 오늘 듣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 근거는 명확해요. 포츠담 선언에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된 게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포츠담 선언을 보면 일본의 영토를 이렇게 정하기로 나와 있어요. 일본의 영토는 일본 주요 4개 섬하고 그리고 연합국이 확인한 섬들만 영토로 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독도라든지 센카쿠라든지 북방 영토 나머지 그 쿠릴 열도는 확인 안 해줬기 때문에 이건 한국이라는 중국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명확하게 이건 뭐 문서로서. 그럼 뭐 사실 역사적인 팩트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마고사키 우케루라는 사람은 이란 가면서 혹시 예멘도 가지 않았었나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중동 쪽에 우즈베키스탄을 가고
뭐 근처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멘도 갔겠죠. 예멘도 갔겠죠. 네. 왜요? 예멘에 뭐가 있어요? 예멘에 뭐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바로 예멘 모카 마타리라는 1kg 커피에 신제품인가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에서 온 건데 네. 예멘 모카 마타리. 오, 뭔가 이름에서부터 되게 이국적인 향취가 물씬 이게 풍겨나네요. 은근 유명한 커피예요. 세계 3대 커피로 아 진짜요? 네, 꼽히는데 예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나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 마시면 사나 못 사나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네. 6세기경부터 예멘에서는 커피를 경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1990년에 뭐 통합되고 그 전에 뭐 남예멘, 북예멘 이렇게 서로 싸우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네. 내전 네, 같은 것도 네. 많이 있고 한데 여기에서 온 커피, 음, 이 커피를 또 1kg 커피에서 잘 볶아갖고 네. 여러분께 또 배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다. 1kg 커피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약간 식상해질 때쯤 되면은 신제품을 매번 출시해 주셔가지고 늘 우리를 좀 새롭게 일깨워 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식상할 같아요. 틈이 없습니다. 네. 우리 정박님 같은 매력인 거죠. 우리가 까도남. 아무리 파도 계속해서 지혜가 네. 샘솟는 우리 정박님과 같은 1kg 커피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샘솟고 있습니다. 자, 1kg 커피는요 저희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되고 앱으로 다운받으셔도 되고 저희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에서 온 예멘 모카 마타리, 여러분의 또 다른 커피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지배했나? 다시 한번 그렇죠.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러니까 크게 이 책은 그러니까 왜 일본은 미국을 이렇게 추종하는가 네,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는 거죠. 미국은 왜 아니 일본이. 일본은 왜 이렇게 미국을 추종하는가? 추종하는 거는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모양이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도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동맹파와 자주파 이렇게 외교 노선을 가지고 그때 언론에서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네, 90년대까지만 해도 되게 친미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아닌가? 맞습니다. 왜냐면 네. 저 어렸을 때 미국은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우리한테 다 해주고 되게 고마운 나라라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늘. 근데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중적으로 반미 감정이 네, 표출된 게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반미 감정이 표출됐거든요. 그때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왜 이러지 얘들이? 이렇게 된 갑자기. 거죠. 뭐 사실은 이제 80년대 80년 광주 이후로 이제 대학가에서 반미 감정이 계속해서 이제 자라고 있었고 그것이 88년 서울 올림픽 때 미국 선수단이 좀 불손한 행동을 하고 이러니까 대중들의 분노가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뭐 그 이외에도 사실 외교관들은 대부분 다 미국하고의 동맹이 사활적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2003년 이후로 동맹파와 자주파 해가지고 그때 그런 막 논쟁도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근데 일본은 뭐 그런 자주파 이런 거 없고.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그렇게 일본도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하냐면 자주파와 자주 노선과 추종 노선 이렇게 나눴어요. 네. 우리 치면 동맹과 자주파죠. 네. 그러니까 자주 노선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일본의 자주, 일본의 어떤 좀 독립성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주체성을 좀 더 앞장 세우는 입장이고 우리로 치면 동맹파, 일본으로 치면 추종파는 미국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미국이 하던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그게 가장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겠죠. 그럼 일본의 주류 사회에서는 주로 이런 추종 노선을 다 따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보면 이제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게 일본의 1945년 이 책에서는 8.15가 아니라 9월 2일을 패전 어떤 시작으로 봐요. 9월 2일? 네. 왜냐하면 8월 15일은 포츠담 선언에 입각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항복하겠다라고 발표한 날이고. 사인한 날이구나. 그렇죠. 9월 2일 날이 바로 도쿄 그 어디입니까 앞바다에서 미주리함에서 이제 사인을 했다 이거죠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9월 2일이 사실은 패전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이후로 어떤 일본 정권을 쭉 보면 결국 미국하고 짝짝꿍이 잘 맞은 정권은 오래 갔다 이거죠. 근데 미국한테 좀 거슬렸다든지 미국에 대해서 일본의 목소리를 높인 정권들은 대부분 단명을 하더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 단명을 하는데 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에요? 대부분의 패턴은 자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에 반대한다든지 일본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정치인 그 수상과 관련된 수상의 주변인이라든지 수상과 관련된 정치 자금이라든지 비리 사건이 터지는구나. 검찰에서 이제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언론에서 그거를 키우기 시작하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이제 다시 못 버티고 나오고. 내각에 사퇴를 하고 다시 선거가 치러져 가지고 미국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시 총리가 되더라.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죠.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정박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일본은 야당의 힘이 되게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 거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55년에 기본적으로 일본의 이제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가지고 자민당이 됐거든요. 네. 그 자민당이 되면서 그게 사실상 2009년까지 그냥 일당이 장기 집권한 거예요. 일당이 장기 집권. 진짜 말도 안 된다. 물론 93년에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가 잠시 자민당의 이제 주류가 아니라 이제 연립 정권이 들어선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 정권 교체는 2009년까지. 55년부터 2009년까지 자민당이 일당 장기 집권을 했고 네. 그 반대되는 세력이 뭐냐면 55년 체제가 한 당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당이라는 세력이 등장했어요. 사회당은 우리로 치면 이제 일종의 사회주의 계열로 보시면 돼요. 네. 이 사회당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냐면 한 3분의 1 정도는 가지는 거예요, 항상.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본 체제가 자민당 혼자 헌법 개헌은 안 된단 말이죠. 개헌선은 못 넘어요. 3분의 2는 못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가반수는 넘어요. 그러니까 정권은 무조건 자민당이 가지는 거예요. 네, 그 네. 대신 개헌선은 못 넘기는 정도로 그 체제가 계속해서 온 거죠. 개헌은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양당 체제가 아니라 1.5당 체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당은 정해져 있다 이거죠. 여당은 맨날 정해져 있고 야당의 어떤 표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 차이니까 1.5당 체제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불만이 없나? 계속 여당이 근데 사실상 그렇게 보죠. 우리가 예전에 정치적 안정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본의 어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1.5당에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 방향으로 계속 한방향 하니까 가니까. 투자를 이제 예를 들어 갖고 투명성이 보장돼 있으니까 네. 정책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네요. 네.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이 하루아침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고 좋은 게 아니고 뭐 당연히 우리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제 민주화 이후로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어떤 우리가 이제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세게 나가게 되고 네. 또 노조가 좀 더 노조보다는 친기업, 친재계 프렌들리가 되고 뭐 그리고 좀 더 미국하고 관계를 좀 더 강화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반대되는 정권, 진보 정권이 잡을 때는 뭔가 좀 세금을 좀 더 올린다든지 네. 그리고 노조에 좀 더 친화적이 되고 북한하고는 좀 더 이야기를 하려 그러고 네. 재계는 좀 더 약간 자기들하고 거리감을 가지게 되고 빡빡하고,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정책이 사실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안 바뀐단 말이죠. 자민당 계속 간다 이거죠. 물론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파벌 간에 세력 다툼이 있고 정책의 어떤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근본적인 큰 정책의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계 입장에서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항상 자민당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 의원 수를 자민당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 3분의 2는 안 넘기고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2 3분의 2 사이를 네네, 늘 유지하는 네. 상황으로 거의 뭐 일본 전후로 거의 크게 변함없이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네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미국을 따라가지만 네. 미국의 대정책에 따라 가지고 일본은 어느 장기판에서 말도 됐다가 차도 됐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졸도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항상 미국을 따라가서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제 전략의 변화에 따라서 일본은 언제든지 전략적 그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미국만 따라가서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장인 거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이 처음에는 뭐 여기 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미국이 딱 메가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일본을 못 살게 만들려고 들어온 거예요. 못 살게? 예, 왜냐하면 다시는 미국에 덤벼들지 못하게. 아. 그러니까 일본이 점령했던 조선, 네. 필리핀 이런 나라보다 더 못 살게, 그러니까 그보단 절대 잘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장 다 뜯어가지고 필리핀이나 이런 데 다 보내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오. 그랬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갑자기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네. 냉전이 시작되니까 소련을 막을 방파제가 필요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정책을 바꿔버린 거죠. 일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또 공산화가 돼버렸잖아요. 이 중국을 막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죠. 음. 자, 중국을 제일 잘하는 일본 정치가 누구지? 만주국에 가가지고 멋지게 만주국을 경영한 그 인간이 지금 감옥에 전범으로 가 있습니다. 걔 풀어줘. 해가지고 수상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기시 노부스케. 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베는
감옥에 있으면서 46년에 이제 철의 장막 연설을 딱 그 신문을 받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나는 곧 살아난다. 이 정치 판단 빠른 거예요. 기시노브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트루만 독트린이 나오면 이제 우린 살았다. 미국과 소련이 싸움을 하면 우리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 나름 정세 판단을 잘 분석을 계속했다는 거죠. 네네네.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서 기시노브스키에는 네. 그렇게 이제 되살아났는데 결국 기시노브스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역시 미국의 큰 네. 방향의 전략의 변화가 있으니까. 본래는 미국에서 메가드가 처음 들어가가지고는 네. 메가드에서 여러 가지 참모들이 계열이 있습니다만 참모를 했던 윌로비라고 그때 우리 한번 The Coldest Winter 할 때 한번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윌로비 같은 경우는 반공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무조건 일본의 노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보수 우익들 키워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또 이제 GHQ라고 하죠. 제너럴 헤드쿼터스 총사령부. 거기 민정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나름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진보적 엘리트들이 군인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쪽은 뭐 휘트니 준장을 위시해가지고 밑에 캐디스 대령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노조를 좀 키워주고 일본에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나름 진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일본 사회가 이제 더 이상 군국주의로 안 간다. 이렇게 봐가 서로 이제 막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뭐 이제 세계 전략의 변화 속에서 처음에는 일본을 죽이는 정책을 갖다가 갑자기 이제 결국 47년 이후로 완전히 일본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정책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일본이 워낙 이제 요동을 심하게 겪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 마고사키 우케루 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건 약간 좀 차원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펼치는 여러 전략에 따라서 일본의 운명이 좀 달라지는 거랑 네, 네. 아예 일본을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려고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네. 총리들 이렇게 착 보내고 네. 이게 아주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거랑 그건 좀 약간 다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에서 이제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네네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네. 현실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도 일본이 이란에 아까 이란하고 관계가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유명한 그 마자대간 유전이라고 그 유전 개발권을 일본이 획득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단일 유전으로 거의 세계 최대 규모래요. 260억 배를 채굴 규모가 있으니까. 네. 근데 결국 일본은 그걸 포기하게 됐어요. 포기요? 미국 때문에 미국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보면 일본의 국익에 얼마나 중요한 그렇지. 겁니까? 근데 결국 포기하게 되고 중국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지금도 네. 사실 아니냐.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도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뭐가 있지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포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89년인가요? 88년인가 부임했던 우리 그레그 대사, 도널드 그레그 주한 미 대사 그 부임을 했거든요. 네. 그 그레그 대사 회고록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사실 미국 기업에 내가 부탁을 받고 한국 장관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니까 바로 들어주더라. 그리고 이 장관이 반대를 했는데 내가 그럼 다른 데를 움직이니까 또 장관이 항복을 하더라. 이런 사례들이 많이 그 그레그 대사 회고록도 보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레그 대사 같은 경우는 그 미국 CIA 요원이었거든요. 네. 그 70년대 초반에도 서울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자기가 상대하는 파트너가 누구냐면 주로 만나는 대상자가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 경호실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김대중 당시 후보를 일본에서 납치해오고 막 말썽이 많이 빚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회고록에 그렇게 나와요. 그레그 입장에서 박종규 실장을 만나가지고 도저히 같이 저 한국 중앙정보부하고 우리는 파트너로 인정을 못하겠다.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경질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미국의 힘이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권력의 심층부라든지 우리가 권력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거를 아주 무게감 있게 느끼신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한번 네. 이 책 미국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지배했는가 이 책을 마고사키 우케루의 책을 한번 하나하나 에피소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